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15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음악을 전공했고 당시 음악 연주자로 일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게 내 전부였던 시절. 그렇게 내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도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 같은 음악인이었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냥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됐다. 퇴근 시간만 되면 나타났고 커피를 사왔고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났고 또 기다렸다. 6개월을 그렇게 끈질기게.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다. 어머니는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고 친구들은 저런 정성이 어디 있냐며 좋겠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는 결국 나는 마음을 열었다. 아니, 어쩌면 져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2009년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 날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으며 울었던 게 기억난다.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나는 그게 사랑의 고백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경고였다.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아니, 애초에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까? 그 사람이 보여준 집착 같은 구애, 의존적인 태도, 나를 놓을 수 없다던 그 말들.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통제의 시작이었고 가스라이팅의 서막이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지옥의 입구였다. 그걸 깨닫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지금 돌아보면 그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이유.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독일 유학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독일 가야 할 것 같아. 준비 시작해. 너무 갑작스러웠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신혼여행 가면서도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알고 보니 시댁에서는 이미 다 계획해놨던 거였다. 아들 유학 보낼 거고 학비랑 생활비 다 대줄 거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미혼 남자를 혼자 유학 보내기엔 뭔가 불안했던 거다. 시댁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요했던 거지. 며느리가, 아들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그게 나였다. 음악 전공자들에게 유럽 유학은 꿈이다. 나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엔 좋았다.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나도 유학 갈 수 있으니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 며느리도 같이 가서 뒷바라지 해줘야지. 혼자 보내면 걱정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다. 뒷바라지? 우리 둘 다 유학 가는 거 아니었나? 독일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 모든 게 남편 중심으로 돌아갔다. 집은 남편 학교 근처에 구했다. 남편은 걸어서 10분 거리.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까지 2시간이 걸렸다. 편도 2시간. 둘 다 음악가였고 둘 다 유학생이었다. 하지만 대우는 완전히 달랐다. 남편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차려줘야 했다. 남편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장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연습 녹음도 해줘야 하고 과제도 도와줘야 하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리고 2시간 걸려 학교 가고 수업 듣고 다시 2시간 걸려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시간이 날 리가 없었다. 내 연습은, 내 과제는 언제 하라는 건지. 그렇게 5년을 버텼다. 아니, 버티다 보니 5년이 지났다. 2014년쯤 유학을 끝낼 즈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이제 슬슬 한국 들어올 때 됐으니까 아이 가졌으면 좋겠어. 완강히 거부할 수가 없었다. 시댁에서 돈을 대주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동조했다. 나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임신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내 유학은 처음부터 유학이 아니었다. 그냥 남편 뒤치다꺼리하러 간 거였다. 내 경력은 완전히 단절됐고 내 커리어는 끊겼고 내 실력은 녹슬었다. 남편은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나는 그저 남편의 조력자로 5년을 살았다. 임신한 몸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2015년 초였다. 남편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나는 육아와 가사만 배워서 돌아왔다. 출산 후에는 더 심해졌다. 육아는 당연히 내 몫이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나만 일어났다. 남편은 내일 오디션 있다며 연습 있다며 피곤하다며 꼭 잤다. 미안한데 나 내일 중요한 일 있어서 좀 자야 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다. 한국에 오면 달라질 줄 알았다.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곧바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취직했다. 2016년 초였다. 수입이 생겼고 안정됐다.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모든 돈을 남편이 관리했고 통장도 카드도 전부 남편 명의였다. 나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 뭔가 이상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돈을 번 건 남편이었으니까.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게 내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연습한다고, 회식한다고, 선배 만난다고. 항상 이유는 있었다. 주말에도 자주 나갔다. 아이랑 놀아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365일 아이와 함께였고 남편은 필요할 때만 아빠였다. 나도 쉬고 싶어. 나도 힘들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쉬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었다. 주말도 없이. 그런데도 나는 참았다. 이게 결혼 생활이니까. 이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남편이 돈을 버니까 내가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부턴가 내 위치를 계속 물어봤다.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장 보러 가도, 친구 만나러 가도 항상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처음엔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 남편이 내 위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이상함은 몇 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나는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설마 하면서. 그 이상함은 몇 년간 계속됐다. 2017년쯤이었을까? 나는 슬슬 지쳐가고 있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그냥 참았다. 애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버텼다.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지옥은 3년 후에 펼쳐질 거라는 걸. 2020년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해가 시작됐다. 2020년 1월 아버지가 쓰러졌다. 새벽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빨리 와. 아버지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뇌졸중이었다. 수술은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일상회복이 가능했을 텐데 너무 늦게 발견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갔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셨다. 반식물인간 상태였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어머니와 교대로 밤을 샜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 깨어나실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다. 1년 가까이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남편이 병문안 온 건 딱 3번이었다. 3번.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다. 오케스트라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 봐야 하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평일 오후 3시면 퇴근하는 사람이 왜 병원에는 올 시간이 없는 걸까? 매일 저녁 8시, 9시에 들어오면서 피곤하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주말에는 레슨이 있다며 집을 나갔다. 개인 레슨에 학생들 가르친다고. 아이랑 시간 보낼 여유도 없다고. 그 시기에도 남편의 귀가는 계속 늦었다.
아니, 더 늦어졌다. 어머니는 그래도 사위를 챙기셨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도 어머니는 남편 걱정을 하셨다.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이 때깔이 나야지. 옷이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한두 번씩 남편을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고가의 옷, 구두, 가방을 사주셨다. 남편은 그럴 땐 쪼르르 달려왔다. 명품 받을 때는 시간이 있더라. 나는 그때 몰랐다. 그날도 남편이 서면동 어딘가에서 그 여자랑 놀다가 왔다는 걸. 2021년 초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은 유지하고 계셨다. 나는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갔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항상 어딘가에 있었다. 오늘 선배 만나고 연습 있어서 동호회 모임 있어. 그 말을 믿었다. 그때는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떴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이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그냥 번호만. 카톡 내용: 오빠, 오늘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오빠?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열지 못했다. 그때는 용기가 없었다.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다시 놔뒀다. 2022년, 2023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귀가는 더 늦어졌고 주말엔 거의 집에 없었다. 일주일에 3-4번, 많을 땐 5번씩 서면동에 간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그때는 몰랐다. 명절 때도 남편은 처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송 본가, 시댁 어른들만 챙겼다. 충실한 마마보이였다. 시아버지 앞에서만 얌전했다.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는 늘 불평했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지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었다. 아이한테는 항상 화를 냈다. 귀찮아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빠 좀 쉬게 해줘. 나도 힘들어. 아이는 아빠를 무서워했다. 나는 그렇게 버텼다. 아버지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기 싫어서.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다. 2025년 5월 모든 게 무너졌다. 2025년 5월 우연히 알게 됐다.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된 건 아니었다. 내 핸드폰이었다. 평소처럼 앱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내가 깔지도 않은 앱이 있었다. 위치 추적 앱.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언제 깔린 거지? 확인해보니 몇 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다. 남편이 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설치한 거였다. 내 모든 동선을 남편이 보고 있었다. 언제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몇 시에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랬던 거다. 오늘 어디 가? 스카프 하나 사줄까? 갑자기 물어보던 그 문자들, 마음에도 없는 그 말들, 전부 내 동선을 파악해서 그 여자와 안전하게 만나기 위한 거였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이게 뭐야? 핸드폰을 내밀었다. 위치 추적 앱 화면을. 남편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다. 그거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당신 혼자 다니니까. 걱정? 걱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통장 내역 보자. 왜 갑자기? 보자고. 남편은 거부했다. 필요 없다고,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통장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상했다. 월급 300만 원이라던 사람이 쓰는 돈이 너무 많았다. 이게 전부야? 응, 전부야. 거짓말이었다. 며칠 후 남편 서류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숨겨진 통장.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었다.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고.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다. 3년간 1억 5천만 원. 불법 퇴폐업소. 매번 동일한 패턴의 이동. 서면동.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 반복되는 사용 내역. 일주일에 3-4번, 많을 땐 5번씩. 내가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아이 재울 때, 내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심지어 엄마가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 사줄 때도 그 전에 서면동에서 그 여자를 만나고 왔던 거였다. 명품 받으러 쪼르르 달려왔을 때 그 발로 어디 갔는지 이제 다 알겠더라.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남편을 불렀다. 이게 뭐야? 통장 내역을 내밀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말해. 이게 뭐냐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누구야? 누구랑 만난 거야?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좌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서면동, 반복되는 장소, 그리고 알아냈다. 내연녀의 정체를. 나의 대학 후배의 아내였다. 정수영.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남편을 다그쳤다. 증거를 내밀었다.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잠자리는 했지만 마음은 절대 주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나는 절대 우리 이혼할 생각 없어. 우리 가정 지킬 거야. 가정을 지킨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3년간 내연녀를 만나면서 1억 5천을 쓰면서 나를 위치 추적하면서 아버지 병원도 안 오면서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였어? 나는 무너졌다. 15년간 믿었던 사람이, 15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전부 거짓이었다. 독일 유학도, 결혼도, 사랑한다던 그 말도 전부 거짓이었다. 남편이 한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다. 아이한테 화내고 귀찮아하고 위치 추적하고 어른들한테 착한 척하면서 나를 부족한 사람처럼 만들고 전부 그 여자 때문이었다. 3년간 정수영, 그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었다. 매번 참고 인내하고 여자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한 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2025년 6월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를 모았다. 통장 내역, 위치 추적 앱, 카톡 내역,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15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을 끝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더라. 남편은 여전히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지? 3년간 나를 속인 것? 위치 추적한 것? 1억 5천을 쓴 것? 아버지 병문안도 안 온 것? 아니면 내연녀와 잠자리 한 것? 그러면서도 마음은 안 좋다던 그 말? 어느 것 하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다. 며느리,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한 번 실수? 3년이 한 번인가? 아이 생각? 아이는 아빠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15년간 참았다. 독일에서도 참았고 육아하면서도 참았고 경제권 빼앗겨도 참았고 위치 추적당해도 참았고 아버지 병원에 혼자 있을 때도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결혼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한 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학 갈 때도, 아이 가질 때도, 결혼할 때도 전부 남편과 시댁의 계획이었고 나는 그저 필요한 부품이었다. 이제는 끝이다. 아버지는 2023년에 돌아가셨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의 바람은 계속됐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거짓말했고,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과 시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다. 착한 척하던 남편은 사라졌다. 이혼하지 않겠다던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경제권을 쥐고 있던 남편은 나를 금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끊었다. 아이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시댁에서는 더 가관이었다. 오히려 나한테 소송을 걸었다. 지금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법정에서 서류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년을 함께한 사람을, 아이의 아버지를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할까요? 저는 너무한 걸까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2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더 충격적인 일들을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